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제 옆에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이끌어갈 정말 엄청난 분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분 섭외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흔쾌히 응답을 해주셨고요.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섭외 전화를 드렸잖아요. 네. 이거 내가 나가야겠다, 아니면 이거 잘못하면 내가 늪에 빠지겠다. 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네. 굉장히 욕심이 생겼던 게요. 네. 좀 유익한 정치 방송 만들어 보고 싶다. 예. 부담이 되는데 유익한 정치 방송. 예, 그동안에 이런 시사 프로들 보면은 이제 그날 시사도 많이 다루지만 또 정파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교양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치 방송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데일리까지 한번 여기서 잘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야심을 표현하고 계신데,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 지금 저희 윗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네. 데일리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왜 저희가 고수라는 표현을 썼나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고재석의 고와 이동수의 수를 합쳐서 여의도 고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고수라고 하면 저는 고시니까 고고수가 됩니다. 그래서 발음하기가 힘들고, 앞으로 한국 사회 고수들을 모셔서 한 수 배워보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정파 방송보다는 교양 방송을 지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냥 관심만 가져주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반응을. 그래서 댓글로 열심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첫 번째 게스트, 과연 누구를 모셔야 되나 저와 이동수 대표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말에 우리와 함께 술을 한잔 하신 분이 있으시지. 근데 그분이 술자리에 했었던 말이 굉장히 유익하였다. 그리고 정파적이지 않았다. 네. 교양이 듬뿍 담겼다. 그리고 이분이 사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팬이 많아요. 그쵸. 팬이 많은데 아직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한번 이분을 캐스팅해서 한번 키워보겠다. 오늘 저희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네. 이분을 키워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조기동 정치경제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의 규칙이 오늘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출연하시면 고수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예. 조기동 고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지식인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고 팬이 많은데, 자, 구독자 여러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조기동 고수님은요, 1981년생이고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원래는 15년 차 언론인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칼럼니스트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동아에서도 이 조기동의 정조준 코너를 연재하고 있고요. 2020년에 엄청난 화제가 된 책이죠. 세습 중산층 사회, 그리고 이후에 전라디언의 굴레, 이탈리아로 가는 길까지 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책을 잇따라 내므로써 언론에 엄청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인연인데요. 제가 한 15년 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신입 기자셨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는 그 테셋이라는 그 대학생 경제 이해력 시험 있잖아요. 전국 1등. 네, 저는 반에서 1등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국 1등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유명하셨습니다. 거의 입사자만 치렀기 때문에, 근데 뭐 전국적인 시험은 아니었고요. 근데 입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입사자 지원하는 사람. 또 기업 가려는 분들도 막 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그 전국 1등을 또 하셔가지고 유명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점수가 너무 좋아서 따로 인터뷰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뭐 어쩌다 보니 그냥 뭐 그런 거지. 회사 채용하니까 뭐 노예계약처럼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뭐 그냥. 예. 근데 그럼 지금도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특히나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 언시생들. 그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도 딱 한마디 이제 고수의 비법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전공 시험 말고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잡다하게 많이 그때부터 읽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 성적은 나빠도 뭔가 논문은 읽는 뭐 약간 이상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잡지 읽고 신문 읽고 그냥 책 다양하게 읽는 게 오히려 그런 식의 시험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용으로 경제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현상을 어떻게 하면 경제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 뭐 책이나 잡지가 신문을 많이 보는 게 뭐 그런 시험이나 아니면은 경제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 그런 데는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신동아를 열심히 보면 신동아는 제가 아주 저 청소년기부터 애정하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신동아를 좋아하셨다면 이미 네. 첫 번째 게스트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셨고 신동아를 봐야 경제시험도 잘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마음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론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약간 네. 코너 속 코너가 있어요. 네. 자, 뜬 고수, 진 고수. 이게 뭐냐면 최근에 어떠한 이유로건 좀 화제가 됐던 인물 중에 우리가 좀 이 사람 떴다. 네. 이 사람 좀 낙화처럼 지고 있다. 이걸 저희가 고를 겁니다. 근데 객관적이진 않고요. 동피셜로 합니다. 이동수 오피셜. 네. 예, 그래서 오늘 뜬 고수, 진 고수. 자, 일단 뜬 고수 누굽니까? 예, 이동수 오피셜 이번 주에 뜬 고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이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뜬 고수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월 18일에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65세 이상 고연령층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대신에 연 12만 원짜리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인데요.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 발표되자마자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회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기도 했어요. 운행할 때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운행 시에 이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전기료는 발생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로 운영된다는 건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다. 뭐 폐륜이나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셨는데요. 두 분이 이제 그 이후에 26일에 한 라디오 채널에서도 토론을 벌였어요. 근데 그때 또 이준석 대표가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다 한 것이 또 이제 뭐 혐오 정치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혐오 정치다, 뭐 갈라치기다 이런 비판은 있지만 이제 이 뜬 곳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정책 이슈들을 가지고 정책 아젠다를 제기하고 그걸 선점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이후에 여성 신규 공무원들의 어떤 병역 의무화 같은 것들도 제안을 했는데요. 이걸 두고 이제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서로 감옥 넣으려고 하고 말꼬리 잡고 이런 정치보다 이런 이준석 대표가 하는 정책 논의가 반갑다 이렇게 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책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를 뜬 곳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뜬 곳을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분인 이동학 최고위원까지 언급을 하시는 신공을 보이셨어요. 그분과도 저희가 만두를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 이른바 경마장역 발언 때문에 사실은 좀 리스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리스크가 생겼어도 그 이제 박근혜 예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원이었죠. 신문 1면 뺏기지 말라고 항상 이제 이슈를 선점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슈를 확실히 선점해 나가는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은 양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이슈를 막 제안하기보다는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당무 개입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기존의 이런 정파적인 어떤 갈등보다 그래도 정책 이슈를 제기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에 좀 자리가 잡히면 우리 이준석 대표도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네. 얘기를 해보고 한두 달 전에 여기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익숙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진 고수는 누구로 고르셨어요? 예, 제가 선정해 본 진 고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입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 이낙연 총리님 요새 이렇게 뉴스가 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좀 한 번 더 죽이신 겁니까? 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8일에 그 본인이 이끌고 있던 새로운 미래랑 그리고 이제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을 중심으로 뭉쳐 있던 이 미래대연합이랑 합당을 했어요. 그래서 명칭을 개혁미래당으로 했는데요. 이제 원래 있던 이 양당의 이름이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미래대연합이었잖아요. 미래라는 공통분모는 있었는데 개혁이라는 단어가 너무 뜬금없이 등장한 거 아니냐. 이걸 두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당명까지도 무임승차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중국집 하나 잘 된다고 옆에 또 비슷한 가게 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걸 두고서 이제 당 관계자가 개혁신당과 어떤 합당을 염두에 둔 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요 문제가 너무 이제 양측 간의 어떤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이제 두 진영 간의 어떤 합당도 좀 묘연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이게 지금 당명 선호도가 내부적으로 높은 게 아니다. 어차피 이제 이 개혁 미래당은 가칭이고 공모를 통해서 또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이
개혁미래당의 어떻게 보면은 간판 스타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민주당을 나오면서 어떤 민주당의 구태 정치나 이런 걸 비판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명을 유사하게 가져가고 근데 어떤 개혁신당의 이미지 상승에서 오는 반사이익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태 정치가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진고수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선정해봤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객관적이 아니고 이동수 오피셜, 네. 오피셜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본격 대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공천 전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여당은 국민의힘이긴 하지만 현재 의석수 상으로는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최근 들어서 뭐 친문이니 이런 개파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마침 이제 우리 조기동 교수님께서 신동아 2월호 여러분 구매해 주십시오. 예, 신동아 2월호에 써주신 글의 제목이 정치 산업된 친명 공천 중진 이탈 상수되다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에 두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글을 써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사실 현시와 부시하면 딱 제주도가 떠올려질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 제주고시. 예. 예. 둘 다 2022년에 제주 을 재보궐선거를 맞아요. 하셨고 사실 오랫동안 제주에서 털을 좀 닦으시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규 의원 당시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이 전략 공천되면서 그분은 이제 비명계에 가깝죠. 이낙연계에 좀 가까운 분이고 그분은 문을 먹은 다음에 행보가 갑자기 수도권으로 올라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올라오셔서 본인의 거점이 아닌 곳으로 갑니다. 현근택 부원장 같은 경우에 원래 용인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남 중원으로 네. 가시면은 지역이 다른 지역이잖아요. 성남 중원으로 가시고 부승찬 전 대변인은 용인시 병에서 출마를 하게 되죠. 뭐 그리고 이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의 독한 소리에서 독소리 오형제라고 해가지고 독수리가 아니고 독소리. 독소리. 그러니까 비명계 수박을 향해서 독한 소리를 한다는 뜻에서 독소리일 텐데요. 그래서 경기 남부에서 하나의 벨트를 만들어요. 근데 이분들의 맞상대가 재밌습니다. 지금 현근택 부원장은 지금은 이제 그 출마를 포기하셨지만 현근택 부원장은 윤영찬 의원하고 맞붙는다 그러고 부승찬 부승찬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그 용인시 병 수도권에서 비명계 의원하고 맞붙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 가령 진석범 예.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의 경우는 이제 이원욱 의원하고 맞붙고 뭐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경남 쪽에 지역구가 있던 양반이거든요. 맞아요. 이분이 갑자기 경기도 올라와가지고 이게 전해철 저격수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굉장히 목소리 강하세요 그분은. 네, 표현이. 예. 다들 강한 분들이에요. 또 한 분이 이제 김준혁 한친대 교수는 박광원 의원. 이분 다 하나같이 이제 비명계와 각을 세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분들이 약간 그 정치적인 그 생존의 방식 내지는 정치적으로 비명계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이른바 수박이라 불리우는 비명계 의원들과의 경쟁 구도도 어떤 오늘날의 2024년, 2023년의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죠. 그 좀 상식적으로 저희가 드는 의문은 어쨌든 다 원외의 인사잖아요. 예.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말씀하신 분들 중에 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주로 우리가 방송에서 저희와 같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아니 원외 인사가 지역구 현역 의원을 경선을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내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은 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용인 사람인데 중원에 와가지고 밭을 간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없죠. 그게 게다가 중원도 이제 신도시도 아니고 되게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도시에는 조직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지도가 없는데 유일하게 압도적인 득점을 거두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에서 점수를 거의 2배 이상 벌리면서 여론조사 전체 스코어에서 이기거든요. 그냥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론조사 꽃
응답이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 내지는 친명 성향 지지자들만 응답을 할 거라는 그건 약간의 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식의 의심이 들게 하는 게 없진 않지만 예. 업계 사이에서는 업계에서 도는 이야기는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다는 자신감이 있고 이건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을 등에 업었을 때 민주당의 조직들 내지는 뭐 지방 의원들이 갖고 있는 조직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는 뭐 이거는 이미 2020년 그 서울 강서갑에서 뭐 금태섭 전 의원 상대로 한 자객 공천에서 보여줬던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을 상대로 한 어떤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채널들의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진석범 특보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진석범 특보가 어떤 이원욱 저격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제 여러 친명 계열의 유튜브 채널들이 진 특보를 출연을 시키고 이원욱 저격수로 포지션을 딱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브랜드가 딱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복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실제로 전문성보다도 뭐 압도적인 민주당에서 영향력을 보이는 건 역시 친명들에 대한 어떤 친명 뉴미디어들의 영향력이죠. 그리고 이걸 지지해 주는 거는 그 뉴미디어들이 굉장히 강고한 정치적 사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어떤 행사를 갔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추미애 전 장관이 오셨거든요. 예, 엄청난 자리에 가셨네요.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오셨는데 네. 그 관련해서 민주당 채널 이제 운영하는 그냥 공식 채널 말고 민주당계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 분들이 한 15분인가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런 분들이 가실 때마다가 이렇게 같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또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하구나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일정이 공유가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정치인 쪽에서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알리는 걸까요? 의도적으로 알리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진석범 특보가 뭐 북코선트를 하는데 5명이 같이 하거든요. 이 독소리 오영재들이. 근데 처음에 이제 유튜버들을 가장 먼저 소개해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월 10일에 동탄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소설을 냈다 그래가지고 북코선트를 했는데 거기에 이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일반적인 미디어들은 그런데 챙기지 않거든요. 친민주당 유튜브는 와가지고 생중계도 하고 본인들의 채널의 핵심 콘텐츠로 삼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릴레이션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게스트로 출연해서 뭐 대담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거를 실시함으로써 친명 후보와 비명 후보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형성을 하고 그게 이제 친명계 유튜브들이 계속 바이럴을 함으로써 이슈를 키우고 지지세를 몰아주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들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이 실시하는 그 어떤 그 지역구 단위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대부분 이제 수박들 이른바 비명들의 지역구를 굉장히 많이 돌아요. 또는 민주당 고관여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이제 면접조사할 때 최소 그 표본수 500명이거든요. 이 500명을 하려면은 원가가 뭐 확실하게 여론조사 업체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5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구매가는 그것보다 비쌀 거고 아무튼 500에서 700 정도는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감내하면서까지 여론조사 실시해서 콘텐츠로 가공해서 팔면은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친명계 공천이라는 게 결국에 친명 어떤 원외 후보가 있으면은 여론조사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들을 띄워주고 당원들이 지지세를 몰아주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게 속된 말로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비판하는 팬덤 정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팬덤 정치를 그 다른 후보들이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정치 방식 자체가 굉장히 팬덤 정치가 상수가 됐고 이건 이재명 대표가 만든 게 아니고 아주 그 전부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어떤 패턴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 조직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정치인들이 약간 조직 관리보다도 본인이 미디어가 되기를 선택을 하잖아요. 본인의 채널을 만들거나 아예 미디어가 되기를 선택하면서 미디어가 되면서 결국은 조직 대신에 팬덤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이러면서 계속 이 행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고, 게다가 민주당의 조직이 아무도 재밌는 게 아무도 민주당의 당 조직을 어떻게 살릴 건가, 지역 조직, 직능 조직을 어떻게 살릴 건가에 대해서 당격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21세기에 무슨 당 조직이냐, 다른 데에도 당 조직이 잘 되는 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당 조직을 없애기 시작한 건 2000년대부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아주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20몇 년이 되면서 아예 항해화된 당 조직 하에서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고 별로 생각이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권리당원들 6개월에 월 1,000원씩만 내면은 되는, 이거 사실 그러면 당원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왜냐하면 정치결사체에 지속된 참여를 한다는 가정이 깔려있지 않으니까. 뭐 이런 분들을 상대로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에 있어서 그분들을 갖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민주당 밖에 있거나 애매하게 걸쳐 있는 어떤 그 고관여증 유권자를 동원을 해야 되는 문제죠. 이 동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결국 팬덤 정치라는 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조직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아예 권리당원에 대한 기준을 높이던가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아니 그런데 예전에 친문들 진짜 막 기세 등등했잖아요. 뭐 대깨문이니 뭐 문판이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민주당을 떠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에 대한 경계선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당원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문재인을 보고 들어왔던 분들이 나갔거나, 이건 상당히 될 거고, 아니면 당을 유지하지만 목소리를 완전히 다운을 시켰거나, 옛날 열성당원이지만 나는 참여하지 않아, 냉남자가 됐거나, 아니면은 명으로 갈아탔거나,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모두 정당의 마지막 경우는 애매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정당 조직이 그만큼 약하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친명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원래 계속 있던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민주당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민주당에 일치시키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재명에 일치시키고 있는가. 분명히 후자거든요. 이러면은 결국은 5년 뒤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패한다면, 아주 만약입니다만 패하거나 그분이 정계 은퇴를 한 경우에 그 뒤에 과연 친명이 남아있을 수 있는가,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가능성 높은 미래는 눈 녹듯 친명 개딸들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분들도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좀 정리를 하자면은 조 교수님께서 정당이 취약해졌다라는 게, 이게 결국에 정당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어떤 가치, 뭐 정책적인 지향점 이런 걸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리더나 인물에 따라서 이제 뭐 구성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일종의 민주당은 일반적인 조직, 명확한 어떤 멤버십, 그 다음에 정체성, 공통의 문화, 그리고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민주당 깃발 아래 선거를 치르는 일종의 플랫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친문, 친명, 우리가 최근에 좀 볼 수 있는 기사가, 그래서 친문에서도 임종석 굉장히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사실은 임종석 실장도 온전한 의미에서 이제 친문이라기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종의 캐스팅이 되면서 친문이 된 경우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싸운다고 해야 될까요? 갈등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이 방송 촬영 기점으로 이제 최근에 임종석 실장이 채널A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집안 싸움 될 것 같긴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한마디 하겠다면 할 말을 다 하셨어요. 이 두 분은 왜 싸우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에 SNS에다가 석고 대제해야 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 이렇게 저격을 했어요. 근데 그 두 비서실장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은 이거죠. 그냥 이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해가지고 정권 넘어가는데 일조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이랑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이제 갈등, 그러니까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이 갈등이 제일 심하던 시점에 법무부 장관 누구였냐 이걸로 이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기억 편집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친명계랑 어떤 친문계 갈등으로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친명계 조직인 민주당 혁신행동은 지난 12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발탁한 뭐 진실부터 밝혀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저격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중구 성동갑 출마 외에 다른 곳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은 못 박아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님 혹시 뭐 반박 있으시면 저희 출연 요청을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언제든 저희가 이 자리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추미애, 임종석 갈등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냥 둘의 감정 싸움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은 예전에 그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때 민주당 대표 하시면서 그 결국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시고 그 뒤에는 굉장히 생계형으로 사시죠, 사실은. 삼보일배를 하셨던 제가 사진이 기억이 야,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그 사진 제가 자료 사진 띄우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언제나 주류에 편승하면서 약간 그 완장 부대 역할을 하시잖아요. 얕잡아 보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표현을 다 하셔놓고 약간 무서우셨나 봐요. 예, 아유, 그래도 편향적인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과 싸우는 이미지를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었던 거고 이번에는 기류가 바뀌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본인의 어떤 비노 정체성을 사실 드러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민주당의 갈등의 핵심이 어떤 그 공천이라고 자리 싸움의 성격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모든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과 어떤 의석 배분을 두고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어느 계파에서 누가 얼마만큼을 갖느냐가 앞으로 4년 뒤의 어떤 그 4년 뒤의 정치 지형을 당내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이 정치 지형이 결국 대선의 영향력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 결정이 누가 민주당에서 사라질 것인가.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건데 원외가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국 정치판에서. 그러니까 원외 누가 밖으로 사라질 건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어떤 그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첫째로 두 번째로 결국은 지금에 있는 자리가 이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저주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이 가지는 의석수가 사실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의석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서울, 경기도 완전히 휩쓸었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충남, 충남북, 대전, 세종의 호남까지 그리고 심지어 부산 지역까지 뻗었거든요. 강원도까지. 강원 춘천을 민주당이 먹은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요. 강원도. 뭐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자리가 줄어들 텐데 이 줄어드는 의자를 두고 내부의 격렬한 항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웬만큼 가능성 있는 지역구는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구는 다 현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게 부채질하는 거는 이재명계가 결국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여의도 정치에 전통적인 정당 정치 내지는 국회 기반의 정치에서 아웃사이더고 이재명계의 세력은 사실 없습니다. 이재명계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성남 경기그룹, 경기그룹이라지만 실제로는 성남시 시절에 있었던 그 인사이더들이 있고 게다가 의원들, 7인회라는 의원들도 원래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 활동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해봤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 정성호 의원 2004년에 공천이 되시긴 했지만은 약간 독립군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지역구가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다선 의원인 거지. 약간 당내 입장은 상당히 약한 분이었죠. 그 다음에 뭐 성남의 기반인 김병욱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애매한 김남국 의원 같은 이런 7인회가 핵심이라서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원내 기반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 정말 성남시, 경기지사, 뭐 대선까지 쭉 그 본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에게 자리를 줘야만 하죠. 그러면 결국은 공천에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또 전략 공천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틀린 건데, 국민의힘은 당 공정관리위원회나 당대표의 권한이 꽤 셉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은 해요. 상당수 지역구는 원래 예전부터. 그런데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모든 공천이 다 경선을 하게 되거든요. 사고지구당을 제외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결국 당원 시스템 공천하면은 당원 절반,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나는 민주당 지지한다는 응답자 절반 여론조사 해가지고 50대 50인데, 그러면은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죠. 여론전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친명 대 비명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말에 어떤 쟁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지금의 어떤 그 공천 구도를 만들고 격렬하게 공개석상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뭔가 자객공천이라고 하는 형태. 사실 자객공천이라기보다는 약간 내전 공천에 가깝겠죠. 정치적인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인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좀 민주당 얘기를 하루 반나절 해도 모자라지만 우리가 그러면 또 너무 정파적인 방송으로 찍힐 수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올해 초에 화제가 된 사건은 뭐 누가 뭐래도 윤석열 한동훈 갈등, 윤한 갈등입니다. 근데 최근에 오찬을 함께 하셔서 모양새가 좀 독특해졌는데요. 싸우다가 밥을 먹다가. 근데 지금 앞으로 또 싸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추측이 많고. 자,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여권의 몇몇 인사들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좀 윤 대통령과 캠프에도 같이 있었고 상당히 가까웠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익명을 전제로 어떤 분께서, 이분은 뭐 거의 친윤으로 꼽히는 분인데 지금 당내 윤 대통령과 윤핵관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서워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거는 레임덕의 전조 증상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싸움에서 가장 큰 패배는 윤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윤 대통령이 싸울 시기도 잘못 골랐고 명분도 없고 실질도 없죠. 일단은 명분이 없는 거는 뭐 명분 내건 게 두 가지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두 번째는 뭐 이른바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뭐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전략 공천이 사천 아니냐. 근데 사천 문제가 되게 기묘한 게 두 사람이 가는 데가 다들 국힘이 절대 당선될 수 없는 데거든요. 계양은 사지 중에 사지입니다. 거기는 구조적으로 이제 그 국힘이 당선될 수가 없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마포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지역에 알아서 내가 가가지고 이 판을 좀 크게 만들고 내가 내 한번 불살라 볼게, 이런 사람들을 사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맥이 빠지고, 그 다음 김건희 씨 문제는 키우면 키울수록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해지는 이슈죠. 대통령실에. 그런 이슈를 가지고 싸움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싸움을 건 거고요.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아주 급하게 불러온 사람인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 뭐 한동훈 네가 잘못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공격을 해버리면은 때도 잘못 만났고 명분도 없고, 사실 뭐 때문에 싸우지라는 실질은 아무도 할 수가 없죠. 뭐 이렇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 내지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차기 권력을 만들어준 셈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세웠으면서 본인이 찍어내는 행태가
굉장히 그냥 그 본인의 권력의 어떤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국힘 공천은 결국 비대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힘이 굉장히 사고지구당이 많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웬만하면 사고지구당. 그 사고지구당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위원장이 없는 당협위원장이죠. 국힘은.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구당입니다. 보통 당협위원장이 있으면은 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사고지구당이 생기면은 그 지역 조직은 누구도 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개 그런 조직은 이게 되게 약한 지역구 내지는 그 당협위원장이 사고를 쳤던 전현직 의원 이런저런 이유로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구가 없는 지역구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꽂아도 되죠. 왜냐하면 험지거나 아니면은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지역 사고지구당에 이제 사고 당협이죠. 사고 당협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의 공천권을 쥐게 되는데 그러면은 의원들 자체가 내지는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절대 들이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재밌는 거는 몇 명이 이제 들이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두 명 말하고 끝이고 네, 3명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되면은 단톡방에서 따봉이라고 눌러주잖아요. 보통 이제 이게 좋아요를 눌러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한 명 올리고 가뿐 쌓여지는 거거든요. 분위기 쌓이지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많은 걸 보여주는 거겠죠. 제가 그래서 그 윤 대통령 쪽을 좀 옹호한 몇 안 되는 그 분 중에 한쪽 측근을 또 취재를 해봤더니 이제 그 측근도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왜냐면 이 대세는 지금 이미 저쪽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옹호를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분께서 옹호해준 우리 의원께서 상당히 의리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의리 말고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권력 구도 자체가 총선에서는 결국에 공천 안 되면 끝 아닙니까? 그리고 험지 공천 돼봤자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윤 대통령의 임시관리인 발언 그거 좀 인상 깊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전에 일단 제가 이제 당직자나 보좌진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번에 부산 자갈치시장 간 적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상인분들이면 시민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주변에 결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직자 보좌진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박근혜 때 이후로 처음 봤다 이런 정도의 열기와 이런 인기는 그 눈빛 자체가 한번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고 악수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성원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윤 대통령도 저 떡볶이 드시러 그 시장 말고 다른 시장이었나요? 거기 가시죠? 아 거기 달랐나요? 그때는 분위기가 이렇게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이 혹시 반박 있으시면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국힘의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인데, 근데 이제 임시 관리인 발언처럼 윤 대통령이 보면은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1년 반 된 거잖아요. 요거는 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그만큼 권력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인자를 약간 그 주인 대리인의 문제하고 되게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나 아니면 가장 그 뒤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뭐 이제 당권을 쥐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제 대리인을 내세운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 대선 기간에 보면은 그런 사람 내세웠을 때 문제는 이게 대리인이 어떤 주인의 이해관계에 딱 부합하게 행동을 하느냐 또는 대리인 자체의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않도록 하느냐 이러려면은 결국은 대리인의 행동을 적절하게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리인에 대한 정보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정보를 있어야 되고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보상 내지는 처벌이 확실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케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잘하면은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주인의 이해관계에 맞는 행동을 하면은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주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확실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어야 되죠. 뭐 이거는 결국은 주인이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어떤 2인자에게 1인자가 2인자를 확실하게 통제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치판에서는. 그런데
과연 윤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가? 대선 때부터 보면은 굉장히 윤 대통령은 원래 국힘 사람도 아니고 보수의 기반이 있던 사람이 아니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내부의 어떤 참모 조직이나 윤석열에 대한 정치 조직도 되게 약합니다. 뭐 원래 예전에 검찰 때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변호사 개업하면서 참모가 됐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 다들 보면 어중이 떠중이고 뭐 알게 된 지는 좀 됐다 쳐도 정치판에서 같이 일을 해본 지는 뭐 1년이 안 되는 사람들, 대선 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면은 제대로 감시도 안 되고 행동 제어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죠. 이러면서 대리인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데 다들 행동을 할 때 통제권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은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 공격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대선 기간에 보였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첫 해 6개월 시점부터 그냥 쭉 내려갔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한 2022년 한 3분기 지지율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2인자를 세웠을 때 과연 적절하게 대통령 권한을 내세워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느냐, 내지는 처벌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행동 하나하나에, 2인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리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관리인 이야기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 저만큼 윤 대통령이 이미 몰려있는 상황이다. 자, 우리 또 국민의힘 얘기를 또 역시 한나절 할 수 있지만 우리 또 다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예. 다음 호남 얘기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 또 전라대연의 굴레라는 명저죠, 정말 진짜. 역대급 명저를 쓰신 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사보시길 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예컨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민주당의 얼굴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뭐 갤럽 조사라든가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호남 지지율,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아주 막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역시 당연히 1등이긴 한데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이 뭐랄까, 예전에 어떤 정치 평론가께서는 호남이 좀 관망하고 있다, 저한테 이런 표현을 쓰신 적도 있는데, 호남이 좀 관망하는 게 맞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호남은 원래 민주당을 만든 집단이죠. 호남 사람과 호남계 이주민이 평안민주당 시절부터. 하지만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면서, 특히 수도권 중산층 정당이 되면서 점점 민주당 내 지위가 약간 떨어지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 수도권 중산층의 하위 파트너 역할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 호남 사람이라면 느끼는 정치적 정체성은 민주당에 있을 건데, 저 정당은 본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아니고 사실은 본인들의 정당이 아니죠. 그러면은 약간 이해관계 때문에 결합된, 내지는 정서적으로 약간 연관관계 때문에 지지하게 되는 집단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여러 가지 지지를 할 수 없는 게 호남에 대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감정일 거고, 솔직한 감정일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다분하게 대세 추정형에, 다분하게 실리적인 지지에 가까울 겁니다. 여기서 의문은 그거죠. 이재명을 가지고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낮은 게, 여론조사 호남권 연말에 호남권에서 있었던 여론조사 데이터를 쭉 보면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도 물어봐요. 적합도나. 근데 재밌는 게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도나 적합도가 훨씬 더 떨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없다고 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응답이 아니라. 호남에서요? 예. 차기 대선 주자가 없다, 모르겠다.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막상. 지금도 이재명 리스크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 많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 한동훈을 붙였을 때 이길까? 언제나 물음표가 붙죠. 이러면서 나타나는 게 민주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지역은 이게 결국 이게 대구와 저는 광주와 대구가 굉장히 비슷한 정치적인 쌍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울 사이에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대구에서 꽤 인기를 얻잖아요. 그냥 비슷한 이치로 광주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결국 대안적인 세력에 대한 걸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 정치 세력이 지방에 해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도로 짓고 철도 깔고 공항 짓고 뭐 사업 따내고 이런 건데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발전도 안 되고 그거를 많이도 안 해줍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은 뭐 예산 예타 면제 사업 해가지고 지역끼리 SOC 사업 갈라먹는데 호남권 사업이 되게 몫이 적어요. 불만이 있죠. 불만도 있고 이게 정치적인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의 정치적인 대안인가? 물음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게 사실은 그냥 저는 일반적인 상황이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전라디언 굴레에서 비판해 주신 게 그거잖아요. 그 책이 이제 2021년에 나온 거죠. 이제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시점에서 이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지역 정치가 지역민들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함으로써 민심 위반이 초래되고 있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나왔던 게 2016년 총선에서의 국민의당 돌풍이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대선 결과를 보면은 이제 역대 보수 정당이 광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고. 또 그 다음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또 투표율이 전국 최저였잖아요. 이거 예상을 하셨어요? 지방선거에서 선거율은 되게 낮았을 거는 되게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되게 못했던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투표율은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에 대한 호남이나 호남 이주민의 지지에 대한 바로 밑인데 굉장히 민주당이 대선 패배했는데 평가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똑같은 방식을 훨씬 더 강도만 높여서 했던 게 2022년 6월 지선이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꽤 대패했던 거고 사실은. 그러면서 지지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가 40%가 안 됐죠. 압도적으로 그렇게 투표율이 낮을 줄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는 좀 대한야당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환경이 좀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 새로운 미래 인재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이낙연 전 총리와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합당을 지금 거의 뭐 하기로 합당이라기보다는 공동 창당이죠. 창당하기로 한 이 정당이 어느 정도의 힘을 호남에서 발휘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낙연 총리가 이낙연 총리는 전형적인 광주 일고 나온 70년대 광주 일고 나와서 대학 간 되게 옛날 스타일의 그 투량 엘리트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 지역 생활에 기여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그냥 민주당 약간 달달하게 민주당 꿀을 빠셨죠, 사실은. 민주당의 정치적 출세를.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남지사를 하셨다고 하지만은 전남과 광주는 사실은 소지역이에요. 민주당 호남이라는 정체성은 묶이지만은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낙연 전남지사로 하면서 그 광주와 전남 사이에 소적주의 갈등들의 이슈들이 꽤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공항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인데 이낙연 지사에 대한 여론이 광주에서 딱히 좋을 수가 없죠.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냐는 문제로 들어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결국은 대안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낙연 아주 대선 후보급이 나와서 카리스마적 인물이 나와서 끌고 나가지 않는 한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국민의당 돌풍은 사실은 친노를 제외한 비노계열 웬만한 메이저 비노계는 다 그때 나왔어요. 김한길계가 대표적이고 정동영, 전배 다 나왔고 대표성이 있죠. 그러면 분당도 그 정도는 그냥 스케일이 큰 분당이거든요. 게다가 안철수라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문재인 하면 안철수의 양강 경쟁 구도인데 대선 후보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저게 대안이 아닐까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죠. 하지만은 과연 지금의 이낙연 총리만으로 그 정도 몸집이 되느냐. 지금보다 덩치를 훨씬 더 키워야 되겠죠. 덩치를 키우고
이낙연 외에 뭔가 전면에 나설 만한 누군가가 생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최근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빅텐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중텐트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좀 미들텐트로 바꿔달라 말하려고 했지만 지금 과연 3자 구도가 되면 이준석과 이낙연이 그걸 합치는 그림이 되겠죠. 4자 구도에서는 이준석 양양자 중심의 정당과 이낙연과 원칙과 상식 중심의 정당이 각자 도생하는 이런 4자 구도가 될 수도 있고요. 자, 3자 구도와 4자 구도 어떤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돌풍을 일으키려면은 본인들의 어떤 대규모로 이게 결국 탈당이 아니라 분당이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규모의 지금 상황에서는 대규모의 연합을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합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합당을 해야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당 모두 비주류들이 나올 어떤 원심력이 강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원심력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러려면 이쪽이 끌어다 쓸 수 있는 인력이 커야 돼요. 근데 인력이 크면은 결국 질량이 커야 되죠. 질량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정치인 중에서 누가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정치인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대표님이 어떤 이준석 대표를 어떤 뜨는 인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되게 지금이 이준석 대표에게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있는 정당 후보 중에서 어떤 대중성이 있고 카리스마 있고 새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준석 대표인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연합정치의 어떤 연합정치를 구성할 수 있는 주도권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그분의 메시지가 잘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합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공약 같은 경우에 결국 이 대표가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 그 뒤에 있는 12만 원 교통비 지급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결국 이준석 갈라치기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굉장히 메시지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본인도 조급증에 무슨 과천 경마장 이야기는 안 해야 되거든요. 핵심은 지하철 무임승 지하철만 타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특히 자동차를 모는 사람한테도 12만 원을 줘서 대중교통 이용하게 하겠다. 두 번째로 지하철 공사의 부담이 아니라 이거를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게다가 노인들은 점점 늘잖아요. 이거 감당 못하는 겁니다. 무임승차. 이러면서 여러 가지 풀 기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 고령화 시대 대중교통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 클릭만 나오게 하겠다는 어떤 전형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정서죠. 이런 정서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가 코얼리션을 꾸릴 수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저는 이제 그 어떤 제3세력의 가장 큰 맹점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그로를 잘 끌어서 이슈도 잘 만들고 하는데 너무 그 어그로를 잘 끌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다른 어떤 정치 세력과의 연합이나 이런 데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겠네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본을 되게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자본은 어떤 새로운 세대 내지는 새로운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지 뭔가 이대남 정치 내지는 뭔가 커뮤니티 호응이 그분의 정치적 자본, 실제 정치적 자본이 아니거든요. 양쪽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슈 링크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 사이트 계속 보고 그때그때 맞는 발언을 하면서 점점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조만간 우리 이준석 대표 모셔서 우리 이런 얘기도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주 큰 테마 3개를 정말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어색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구독으로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주시면 저희가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 조기동 고수님도 오늘이 끝이 아니라 또 총선의 계절이 다가오면 또 모셔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오늘처럼 지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일찍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수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하이브리드 시사 토크쇼 여의도 고수 첫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